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태국의 한 청취자분이 직접 겪으신 무서운 경험담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청취자분의 경험담입니다. 그분은 오토바이로 여자친구를 태우고 러이주의 치앙칸 군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푸르아에 거의 다다랐을 때 그는 무언가를 마주쳤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 잊지 못할 끔찍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장소에서부터 귀신이 따라붙었고 결국 그는 그 영혼이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어떤 의식을 치르기 위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 청취자분께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며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부디 신중하게 판단하며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제이라는 가명을 쓰는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이 일은 지난 송크란 축제 기간에 일어났습니다. 그가 이 끔찍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던 이유는 바로 생각 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이 모든 끔찍한 일을 겪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그는 다시는 보이지 않는 존재를 향해 경적을 울리거나 생각 없이 말을 내뱉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여행 중에 길가에 있는 사당을 본 적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경적을 울리고 어떤 분은 합장 인사를 하죠. 오늘 이야기는 아마 많은 분들에게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교훈이 될 거라 믿습니다. 이 일은 제이 씨에게 일어났습니다. 제이 씨는 21살의 배달 라이더입니다. 1년 넘게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매우 좋았습니다. 여자친구의 집에서도 제이 씨를 잘 알고 있었고 제이 씨의 집에서도 여자친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 자주 왕래하는 사이였죠. 4월이 되어 여자친구의 대학교가 방학을 하자 그들은 러이주의 치앙칸에 있는 여자친구의 집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시 그들은 고양이 2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공항까지 비행기를 타자니 반려동물 운송 비용이 너무 비쌌고 버스를 타자니 고양이를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여자친구의 집은 마침 망고 수확철이라 과수원 농가로부터 망고를 사들여 이웃나라에 수출하느라 매우 바빴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의 집안은 무척 분주했습니다. 그는 여자친구의 집에서 방콕까지 자신들을 데리러 올 여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여자친구의 집에서는 두 사람이 돌아올 차가 없다는 것을 알고 데리러 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망고가 돈이 되는 중요한 시기에 집안에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키우던 고양이 2마리도 문제였습니다. 데려가지 않으면 곤란했고 데려가자니 고양이 2마리에 사람 2명 그리고 배낭까지 너무 힘들 것 같았습니다. 결국 고양이 2마리는 친척 집에 잠시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자친구와 상의했습니다. 이제 우리 둘만 남았으니 오토바이 타고 치앙칸으로 돌아가자.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버스표를 알아보니 이미 매진이었습니다. 물론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가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여자친구의 집에 전화해서 어느 길이 안전하고 덜 위험한지 상의했습니다. 여자친구의 집에서는 롬삭, 페차분, 푸르아 경로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길이 좋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왕사풍 경로는 꽤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송크란 축제 3, 4일 전인 4월 9일에서 10일 사이에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차가 덜 막혀서 치앙칸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4월 9일 그들은 오후 3시경에 출발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지 않을 시간이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무거운 짐이나 옷가지들은 미리 택배로 보냈습니다. 비상시 길에서 하룻밤 묵을 것을 대비해 작은 옷가지만 배낭에 챙겼습니다. 그런데 출발 직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양이를 맡기기로 한 친척이 갑자기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송크란 기간에 아들이 갑자기 내려온다고 했답니다. 아들이 미리 연락도 없이 오는 바람에 집에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맡겨둔 고양이 2마리는 그냥 풀어놓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양이들을 그냥 둘 수 없어서 친척 집으로 다시 돌아가 고양이를 데려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양이들은 그리 크지 않은 새끼 고양이 크기였습니다. 새끼 고양이 2마리를 오토바이 앞 바구니에 넣고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친척 집으로 가서
고양이들을 앞 바구니에 태웠습니다. 그들은 계획했던 경로와 지도를 따라 오토바이를 몰았습니다. 속도는 시속 80, 90km 정도로 달렸습니다. 사라부리를 지나 폐차분에 가까워졌을 때 시간은 저녁 6시가 넘었습니다. 그는 주유소에 들러 기름을 넣고 잠시 쉬면서 화장실도 가고 밥도 먹기로 했습니다. 그때 여자친구와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축제 기간이 다가오는데 길이 왜 이렇게 한산하지? 다들 우리처럼 일찍 출발했을 줄 알았는데 평소 같으면 차가 더 많아야 하잖아. 당시 두 사람은 별 생각 없이 아직 연휴가 시작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아직 출발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쉬고 있는데 여자친구의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지내니? 어디쯤 왔니? 어른들이 의례 그렇듯 아이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자주 전화를 걸어 어디쯤인지, 밥은 먹었는지 등을 물어보곤 하셨습니다. 그들은 사실대로 폐차분에 거의 다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는 몹시 걱정하셨습니다. 시내에 있는 호텔에 들어가서 먼저 쉬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서두르지 말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출발하라고 말입니다. 그들이 가야 할 길은 밤에는 낮과 달리 무섭고 커브길도 많아서 위험할 수 있다고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호텔에서 묵지 않고 서둘러 집에 도착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천천히 갈게요. 서두르지 않아요. 그러자 여자친구의 할머니는 다른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럼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치안칸에서 차를 몰고 마중 나갈 테니 너희는 아침까지 호텔에서 자거라. 물론 그는 할머니께 너무 죄송해서 다시 거절했습니다. 그는 할머니께 자신이 라이더이며 하루에 200, 300km씩 오토바이를 타고 거의 매일 운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막 운전을 배운 초보가 아니며 오토바이 운전도 능숙하니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이런 장거리 운전은 편하다고 말입니다. 할머니와 통화를 마친 후 할머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기 전에 할머니는 조심히 운전해라 얘야, 서두르지 말고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주유소를 나와 계속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오토바이를 몰면서도 할머니와의 대화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길을 지날 때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나 토지신을 만나면 길 좀 지나가겠다고 말씀드려라. 그는 운전하면서 계속해서 이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밤 10시가 넘어 롬사 경로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길로 들어서는 순간 그는 앞길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이 길은 이렇게 조용하지? 아주 가끔 차 한 대가 지나갈 뿐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고 으스스했습니다. 특히 축제 기간인데 왜 차가 한 대도 없는 걸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자친구와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직 연휴가 시작되지 않아 사람들이 출발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밤 10시가 넘은 이 시간에 아무도 운전하지 않는단 말인가? 그는 운전을 하면서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주유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근방에서는 마지막 주유소인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약 120km 주유소가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쉬어가기로 하고 기름을 가득 채웠습니다. 기름을 넣는 동안 직원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형님,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 놀러 가세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아, 방콕에서 왔어요. 여자친구랑 고양이 2마리랑 같이 치앙칸에 있는 집에 가는 길이에요. 주유소 직원은 놀란 표정을 짓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형님, 이 밤에 정말 이 길로 가시게요? 커브도 엄청 많아요. 숙소 잡고 아침에 출발하는 게 낫지 않아요? 어떤 구간은 가로등도 아예 없단 말이에요. 위험해요. 돌아가서 숙소를 잡거나 아니면 이 앞에서 숙소를 구하는 게 나아요. 제 말 믿으세요. 그는 주유소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동생, 괜찮아. 형은 매일 오토바이 타. 어떤 길이든 다 겪어봤어. 어둠도 귀신도 안 무서워. 걱정할 거 없어. 그는 직원에게 대충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동생. 갈 수 있어. 주유소 직원은 눈살을 찌푸리며 무언가 더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지만 다른 직원이 와서 다른 차에 기름을 넣어달라고 부르는 바람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직원은
그에게 조심히 운전하세요, 형님. 안전하게 여행하시고 이상한 거라도 만나지 않게 조심하세요. 라고 말하고는 서둘러 다른 손님에게 갔습니다. 주유소 직원이 마지막에 남긴 이상한 말에 그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기름을 다 넣은 후 그는 여자친구와 함께 화장실에 가고 먹을 것을 챙겼습니다. 이제부터는 푸르아에 도착할 때까지 멈출 주유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양옆 길에는 주유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얼마쯤 달렸을까? 분위기가 점점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마음이 불안해지는 그런 섬뜩한 냉기였습니다. 게다가 주위는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 분위기를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오토바이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길 양옆은 온통 숲과 어둠뿐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하나 거의 없었고 길은 많은 사람들이 경고했던 것처럼 매우 어두웠습니다. 그가 올라가는 길은 낭떠러지가 있는 산길인 듯했고 커브도 매우 많았습니다. 그는 시속 40, 50km로 속도를 줄여야 했습니다. 이보다 빨리 달렸다가는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커브 하나하나가 위험해 보였고 수도 없이 많았으며 길에는 불빛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여자친구가 말했습니다. 자기야, 할머니가 말한 대로 토지신께 인사드렸어? 그는 운전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충 대답했습니다. 아니, 근데 됐어. 아무 일 없을 거야. 여자친구는 조용해졌습니다. 그가 운전에 집중하며 커브길을 주시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낡은 나무 사당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방금 여자친구가 물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여자친구를 안심시키기 위해 경적을 울리기로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당을 보면 경적을 울리듯 토지신께 인사를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는 불만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아무데나 경적을 울려? 미쳤어? 그는 순간 어리둥절했습니다. 갑자기 여자친구가 자신에게 화를 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자친구에게 대답했습니다. 사당이 있잖아. 사당 봤어. 그때 그는 그게 사람들이 경적을 울리는 신성한 사당인 줄 알고 인사차 경적을 울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자 여자친구는 즉시 쏘아붙였습니다. 그게 무슨 사당인지 어떻게 알아? 네가 경적을 울린 그 사당이 객사한 귀신들을 위해 만든 사당일 수도 있잖아. 이번에는 그도 여자친구가 한 말에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자신에게 화를 낸 것에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도 짜증이 났습니다. 그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욕을 내뱉었습니다. 귀신? 뭔 헛소리야. 얼마나 대단하다고. 난 안 무서워. 어디 한번 와보시지? 그가 그렇게 말하자 여자친구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그녀는 화가 나서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를 꾸짖고 욕하고 울었습니다. 그 후 여자친구는 길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쯤 갔을까? 갑자기 앞바퀴 타이어가 터졌습니다. 그는 길가에 절대로 멈추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타이어가 찢어진 채로 계속 달려서 밝은 불빛이 있는 곳을 찾을 때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그곳에 차를 세우고 확인해 보았습니다. 타이어가 터진 자국이 매우 이상했습니다. 마치 큰 구멍에 빠진 것처럼 넓게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길에는 구멍 하나 없었습니다. 게다가 타이어는 교체한 지 400km밖에 되지 않은 새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터지거나 다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불현듯 생각이 스쳤습니다. 설마 내가 함부로 내뱉은 말 때문은 아니겠지. 상황은 점점 압박감을 더해갔습니다. 그가 멈춘 곳은 가로등 불빛과 오토바이 불빛이 있었지만 꽤 조용하고 으스스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차 한 대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여자친구는 두려움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여자친구에게 괜찮다고, 아무 일도 없다고, 그냥 타이어가 터진 것뿐이라고 다독였습니다. 그가 여자친구를 달래자 여자친구는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 후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상의했습니다. 결국 여자친구의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이 시간에도 할머니는 아직 주무시지 않았습니다.
오토바이 타이어가 이곳에서 터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매우 놀라셨습니다. 손녀딸을 걱정하는 마음에 즉시 이곳으로 차를 몰고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프로와 경로에 있는 주유소에서 기다리라고 약속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차를 몰고 가시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와 통화를 마친 후 그는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밝게 켜져 있던 가로등이 갑자기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고장 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당시 분위기로는 아무 일도 없다고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주위를 훑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심장이 뱉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50, 60세 정도로 보이는 한 할머니가 그곳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허리가 굽어 있었고 노인들이 즐겨 입는 화려한 무늬의 사롱 같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그들이 막 지나온 길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할머니가 어떻게 길 한가운데에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 길은 그들이 방금 지나온 곳이었고 그와 할머니 사이의 거리도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할머니가 이 근처에 사는 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불이 어두워서 우리가 할머니 댁을 그냥 지나쳤나 보다. 도움을 요청해야겠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길 한가운데 서 있는 그 할머니에겐 다리가 없었습니다.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 할머니는 그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손을 들어 그를 가리켰습니다. 그 순간 그는 거의 말을 잃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가 눈을 깜빡이는 찰나의 순간 길 한가운데 서 있던 할머니는 사라졌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자친구의 목소리가 옆에서 들려왔습니다. 왜 그래? 왜 그렇게 창백한 얼굴이야? 무슨 일이야? 그녀는 그의 얼굴과 그가 두려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던 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여자친구를 돌아보며 아무 일 없는 척 표정을 관리하려 애썼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계속 가자. 그의 시선은 다시 한번 뒤쪽 길을 힐끗 쳐다본 후 오토바이에 올라타 찢어진 타이어를 끌며 계속 달렸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방금 뭘 본 건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본 게 진짜일까? 아니면 그냥 헛것을 본 걸까? 그는 달리면서 애써 헛것을 본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찢어진 타이어를 끌고 힘겹게 달리던 중 그는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다. 귓가에 맴도는 소리였습니다. 날카롭고 높은 톤의 여자 목소리 같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여자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말했어? 하지만 여자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는 계속해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길 내내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귀를 기울여 자세히 들어보았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소리가 들렸지만 그건 웃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것은 한 여자의 목소리. 늙은 여자가 빠르게 중얼거리는 소리였습니다. 마치 주문을 외는 것처럼 널 따라가겠다. 널 따라가겠다. 널 따라가겠다. 그 말을 알아들은 순간 그의 손은 차갑고 축축해졌으며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은 마치 격렬한 운동을 한 것처럼 쿵쾅거렸습니다. 그는 감히 옆 거울이나 길가를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돌렸다가 무언가를 보게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직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자신의 오토바이 타이어가 터졌다는 사실조차 거의 잊을 뻔했습니다. 그 시간은 마치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할머니와 약속한 주유소가 보일 때까지 서둘러 달렸습니다. 그는 여자친구를 그 주유소에서 기다리게 하고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물론 그는 방금 겪은 일을 여자친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친구까지 겁먹게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새벽 1시가 넘도록 기다렸고 마침내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주유소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몹시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타이어가 어떻게 터졌는지, 어디서 터졌는지 한참을 물으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래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집까지는 1시간 넘게 더 가야 했습니다. 결국 오토바이를 픽업 트럭 뒤에 싣기로 했습니다. 그가 차에 오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할아버지가 심각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이야, 누구를 데려온 게냐?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온 거야?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무엇에 대해 말씀하시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께 자신이 낡은 나무 사당 앞에서 경적을 울렸고 정체 모를 무언가가 따라붙은 것 같다고 대충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내뱉었던 무례한 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도 별로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 여자가 네 목숨을 원한다. 네가 그 여자를 화나게 한 건 아니냐? 아주 화가 난 것 같던데. 그 순간 그는 할 말을 잃고 얼어붙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의 태도를 보고 무언가 더 있다는 것을 눈치채신 것 같았습니다. 그는 차에 오르기 전에 할아버지께 모든 것을 자세히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를 막으셨습니다. 집에 가서 얘기하자. 출발하기 전에 할아버지는 어떤 경전을 외우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차고 있던 목걸이를 그에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차를 몰고 출발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할머니와 여자친구는 잠이 들었습니다. 잠들지 않은 사람은 그와 운전 중인 할아버지뿐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차 안의 침묵을 깨기 위해 길을 따라 할아버지와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가는 도중 그는 할아버지의 표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몹시 심각한 표정으로 계속해서 백미러를 쳐다보셨습니다. 마치 무언가 이상한 것을 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는 감히 아무것도 묻지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향을 가져와 집 입구에 있는 토지신과 성황당에 고하라고 하셨습니다. 향을 피우고 모든 것을 고한 후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그를 불러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제이야,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온 거냐? 할아버지가 운전해서 돌아오는 동안 사롱을 입은 늙은 할머니가 길 내내 우리를 보며 웃고 있는 걸 봤다. 어떨 땐 길가에 서 있고 어떨 땐 우리가 지나간 길 한가운데에 서 있더구나. 어떨 땐 멀쩡한 모습이었다가 어떨 땐 팔다리가 뒤틀리고 목이 꺾인 채로 나타났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은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묘사한 할머니의 모습이 타이어가 터졌을 때 그가 봤던 모습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본 사람, 그리고 그가 본 사람과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제이는 서둘러 할아버지께 모든 이야기를 다시 털어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도전적으로 내뱉었던 무례한 말까지 전부 고백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긴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당은 토지신 사당이 아니야. 그런 곳에 대고 경적을 울리고 도전적인 말을 내뱉다니. 그건 객사한 귀신들을 위해 지어놓은 사당인데 재수가 없으려니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할아버지의 말이 끝나자 그는 마음이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그와 여자친구를 데리고 평소 다니던 숲속 사찰로 갔습니다. 성수를 뿌리고 계유를 받고 팔목에 실을 묶는 등의 의식을 치렀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하루 종일 그를 데리고 절에서 공덕을 쌓느라 바빴습니다. 이산 지방 사람들과 여자친구의 동네 사람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 매우 진지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그를 데리고 다시 한번 토지신께 절을 올리며 그를 보호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여자친구의 집은 도로에서 2~3m 정도 높은 곳에 있었고 여자친구의 방은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었으며 천장 높이는 2.5m 정도 되었습니다. 평소 그는 그 방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잤습니다. 그날 저녁 밥을 먹고 씻은 후 그들은 잠시 TV를 보다가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공덕을 쌓고 성스러운 곳을 찾아다니느라 지친 탓에
그와 여자친구는 거의 동시에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들었을 때 그는 한밤중에 깜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키우는 개가 시끄럽게 울부짖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짝을 찾으려고 우나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분이 지나도 개는 울부짖음을 멈추지 않고 시끄럽게 짖어댔습니다. 그는 짜증이 나서 커튼을 열고 밖을 보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한밤중에 잠을 자는데 개가 짖고 울부짖으니 화가 났습니다. 대체 무엇을 보고 짖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여자친구의 방은 정문 담장과 마주보고 있어서 커튼을 열면 집 앞이 바로 보였습니다. 그가 커튼을 열고 밖을 봤을 때 집 앞에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집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어제 길에서 만났던 그 늙은 할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그 할머니가 집 앞에서 허리를 굽히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뭉개져 있었고 목과 팔이 꺾여 있었습니다. 들어올린 팔은 마치 뼈가 부러진 사람처럼 뒤틀려 있었습니다. 그 손가락은 손바닥이 위로 향한 채 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가 서 있는 동안 그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그는 더 이상 서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뒤돌아 침대로 달려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입으로는 그 순간 생각나는 모든 경전을 외우며 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말을 함부로 한 거 죄송합니다. 그러다 개 짖는 소리와 울음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불을 걷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까 열어봤던 커튼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밖은 어두웠지만 집 밖의 전등 불빛 덕분에 유리를 통해 어렴풋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틈새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커튼 사이의 틈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처음에 집 밖에 서 있던 그 할머니가 이번에는 그곳 유리창에 얼굴을 바싹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괴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눈구멍에서 튀어나올 것 같았고 유리창에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얼굴 전체는 피범벅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에 그는 집이 떠나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누구라도 무서워할 상황이었습니다. 유리창 사이의 틈새에 할머니가 얼굴을 바싹 붙이고 있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는 너무 무서워서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집안 곳곳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자친구는 물론 집안의 다른 사람들도 놀라서 잠에서 깼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무슨 일인지 보려고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제이는 방금 겪은 일을 온몸을 떨며 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마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그에게 이불을 끌고 와서 함께 자자고 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정신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이런 일은 처음 겪었습니다. 여자친구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그의 상태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돼지머리와 단 음식을 사서 그를 차에 태우고 사건이 발생했던 장소, 즉 그가 경적을 울리고 입을 함부로 놀렸던 그 사당으로 서둘러 갔습니다. 아침 시간에 차를 몰고 그가 경적을 울렸던 장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할머니께 밤이라서 정확한 위치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제대로 찾으려면 그가 이 길로 들어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름을 넣었던 주유소에서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는 이 길이 사고가 잦은 커브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혼들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이 사당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곳은 운전을 잘못하면 커브길에서 미끄러지기 십상인 매우 무서운 커브길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달리다가 마침내 그 사당을 찾았습니다. 그날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스님 한 분도 함께 모시고 왔습니다. 그들은 사죄의식을 거행하고 그가 무례하게 말했던 것에 대해 고하고 공덕을 쌓았습니다. 이 아이가 저지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빌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다시는 그 할머니를 보지 못했습니다.
방콕으로 돌아올 때 그는 제발 마주치지 않기를 기도했고 정말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그 할머니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은 송크란 기간에 시안칸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예전 그 장소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사당을 보고 경적을 울렸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가 지나갈 때 그는 사롱을 입은 늙은 할머니, 바로 그 할머니가 길가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본 그녀는 평범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녀를 봤을 때는 곁눈질로 보였습니다. 정면을 볼 때는 보이지 않았지만 옆을 볼 때는 그 여자의 형상이 보였습니다. 백미러로 다시 보니 그 할머니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평범하게 서 있는 것처럼 보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그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당이나 작은 나무 사당을 보면 함부로 경적을 울려 인사하지 말 것, 그리고 그런 것을 믿지 않더라도 절대 도전적인 말을 하지 말 것. 이것이 한 청취자분이 겪은 또 다른 경험담입니다. 저는 이 길에 이런 작은 사당들이 아주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이 씨가 말했듯이 이런 사당들은 아마 마을 사람들이 떠도는 영혼이나 객사한 귀신들이 머물도록 지어놓은 것일 겁니다. 그래야 그들이 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그 길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일을 겪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실 그 길은 밤이 되면 거의 아무도 감히 운전해서 지나가려 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만으로도 위험하고 무서운데 제이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갔으니 더욱 무서웠을 겁니다. 오늘 일어난 모든 이야기에 대해 저는 여러분 모두가 신중하게 판단하며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사건은 그에게 일어났으며 실제로 발생한 일입니다. 이 이야기에 저는 10점 만점에 10점을 주겠습니다. 그 무서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만약 이런 일을 겪는다면 상상해보세요. 어두운 길을 오토바이로 달리다가 사당의 경적을 울렸는데 영혼이 따라온다면, 게다가 늙은 귀신이라면 그 무서움은 배가 될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제이 씨가 경적을 울렸던 그 사당을 본 적이 있거나 이상한 일이 따라붙었던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다른 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댓글을 남겨주세요. 흥미로운 댓글은 언제나처럼 상단에 고정해 두겠습니다. 오늘 밤 작별 인사를 하기 전에 만약 여러분이 귀신 이야기나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이 이야기에 여러분은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10점 만점에 10점을 주겠습니다. 떠나기 전에 만약 여러분이 제가 이야기한 그 길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리고 사당 하나를 마주치게 된다면 부디 경적을 울리지 마세요. 그러지 않으면 당신도 그 영혼에게 쫓기게 될지 모릅니다. 안녕히 주무세요.